주제로 해서 이제 제미나이 이용해서 한번 좀 내용을 좀 다듬은 발표 자료인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발표 화면의 첫 부분에 하얗게 누워있는 뭔가 이상한 길쭉한 돌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제 책 표지에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 4.3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형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4.3의 백비라고 하는 조형물을 가져다가 이 제 책 표지 디자인으로 활용했었는데 이 백비라고 하는 기념물이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잘 알려진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지만 제주 4.3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4.3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특정한 법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정부가 과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환하는 절차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그런 것들 중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부분이 제주 4.3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때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명칭은 4.3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사건이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미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도된 거였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력들은 있지만 4.3의 가해자 세력과 그 정치적 후예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주류 집단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권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립하면서 이 과거사 문제들은 정리되어 왔었는데 이 과거사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에서 부분적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4.3은 무엇으로 얘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빠져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항의로 일종의 새로운 4.3의 공식 기억이 정부 차원에서 출범한 이후에 그 공식 기억에 대한 대항 기억의 상징물로 이 제주 4.3의 백비라는 게 원래 비석은 글자가 있어야 되고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글자도 없고 세워지지 않은 것이 제주 4.3에는 정당한 이름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의 표시로 만들어진 이미지였던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백비를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노사이드 문학이라고 하는 제가 개념을 제시를 하고 제노사이드 관련 논의들을 이야기를 할 때 초점을 맞춘 지점 중에 하나가 제노사이드는 19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 현상 자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 주목했던 2000년 그 2차 대전 중의 상황에서 이름 없는 범죄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범죄라고 불렸던 것에 제노사이드라는 이름이 붙음으로써 현대적인 사회와 법률 체계 등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게 백비를 두고 있는 그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제주 4.3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그 제 책의 서문의 쓸 때 이름 없는 것과 정명이라고 하는 이제 제주 4.3의 이름을 정확히 붙인다라는 거 이제 정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름 없는 것과 정명에 대한 이야기로 이 제노사이드 문학사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노사이드 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해 사실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처음 이 개념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이전에 석사학위 논문 때도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살 서사 연구 뭐 이런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리모 레비라든지 엘리 위젤, 장 아메리 뭐 그 외에도 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든지 홀로코스트에 대한 작품,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노사이드 문학이라는 용어가 뭐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봤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없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몇 차례 찾아본
자료들에선 해외 연구나 이런 거에서는 제노사이드 문학이라는 용어는 얼떨결에 제가 최초로 쓴 사람이 됐고요. 이때 이 제노사이드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제시를 할 때 의도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상대화하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가장 결정적인 대상은 이제 분단 문학이라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과 냉전을 의 문제, 그게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분단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여 왔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문학의 주요한 특질로서 받아들여졌었지만은 한편으로 이게 몇몇 이제 분단 문학으로 분류되는 분단 문학으로 분류되는 작품이나 내용, 그다음에 그 안에서 등장하는 사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분단이란 용어만으로 정립이 될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의문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전쟁 문학으로 한정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더 이제 신경 쓰였던 부분 중에 한 200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분단 문학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그것들의 논의가 좀 더 불분명해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백낙준 선생의 분단 체제론 같은 논의들로 확립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연구자분들이시면 아실 수도 있겠는데 분단 체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 체제 형성에 대한 한국적 사례 연구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백낙 선생님이 제시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전쟁과 학살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지점이었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개념을 제가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제노사이드는 전쟁기에 많이 발생은 합니다만, 실제로 개념적으로나 그다음에 메커니즘적으로나 전쟁 그 자체의 일부분이거나 전쟁의 과정 속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식의 제노사이드들 예를 들어서 제주 4.3이라든지 국민보도연맹 학살 그다음에 부역자 정치범 학살 이런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양상들이나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혹은 다루어지는 과정들이 분단 체제 그 자체나 혹은 분단의 냉전의 구조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개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해서 한번 다루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노사이드 문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저는 1970년대에 나온 작품들부터 2010년대의 소설들까지 약 50여 년의 기간 동안에 한국 문학 속에서의 제노사이드 문학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이제 제 책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노사이드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되게 제가 생각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좀 거창하게 제노사이드 문학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문학사는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됐던 시기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약간 그 이유일 텐데 어쩌면 비슷한 시기이긴 했지만 왜 이제 문학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명해 보이는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였냐라고 했을 때 이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란 제도와 역사, 그 다음에 그 과정들에 대한 이해의 필수적인 개념이지만 동시에 이제 이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학사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 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과 문학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권력으로서의 작동하는 대대 논리이지 않나라고 하는 비판들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기가 됐고요. 그러한 질문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학사의 필요성 자체가 그것들을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사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너무나 적합해서 쉽게 넘어서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총괄적
예, 총체적인 문학사보다는 특정한 형태의 사건에 대한 문학사로 한정해서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특히 많이 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구조와 그 사건에서 파생된 사회적 구조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좀 더 우리 이 제노사이드 문학사, 이 사건으로서의 문학사로서의 제노사이드 문학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제 문학사로 다룬 시기나 제 책의 볼륨이나 내용들이나 언급된 작품의 양이나 굉장히 많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전체 문학사, 뭐 분단 문학사라든지 전쟁 문학사 혹은 한국 문학사의 양상으로 보면 훨씬 작은 볼륨이긴 하거든요. 그런 문제의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건으로서의 문학사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제노사이드 문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특히 홀로코스트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해 오셨을 여러 작품들이나 개념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과 이 제노사이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아니면 그것을 홀로코스트의 모델을 전면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방식을 취한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명해 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이 노트북, 이 제미나이 친구가 좀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만, 홀로코스트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제가 의식했던 용어는 사실은 이제 홀로코스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제안했었던 용어가 있거든요.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홀로코스트가 잘 알려져 있고 홀로코스트에 대해 논의하는 서구 지성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이 홀로코스트의 표준 혹은 홀로코스트 패러다임이 제노사이드의 인식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물론 이제 수용소라고 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 제노사이드를 인종과 민족의 물리적 절멸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한정지으려고 해요. 제노사이드는 사실 국제법적 용어이고요. 그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폴란드 태생의 유대인 법률가이자 홀로코스트 피해자 유족이었었던 라파엘 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제노사이드 개념은 홀로코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체계화는 됐지만 원래는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 문제를 다루려고 처음 준비됐던 개념들이었고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제노사이드냐? 사람을 많이 죽여도 제노사이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실은 집단에 대한 파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의 범주가 다 집단으로 묶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또는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에서 타노스라고 하는 빌런이 우주의 생물의 절반을 죽이죠. 우주의 모든 생물의 절반을 죽입니다. 그럼 일단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의 대학살인데 그러면 이게 제노사이드냐라고 했을 때 제노사이드 연구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노사이드는 아닙니다. 왜 제노사이드는 아니냐? 이 사람의 이 타노스라고 하는 빌런의 목적은 개별의 그 구성원들을 파괴하고 개별의 신체들을 파괴하는 것이지 해당 집단 그 자체의 존속을 오히려 유지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노사이드 개념이 사실은 대학 사회가 완전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존재해 둬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물리적인 절멸이 만이 제노사이드냐 했을 때 라파엘 램킨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멸들이 있을까? 강제 이주, 언어 박탈, 강제 입양, 강제 개종 등등 그들의 문화와 정치 사회적인 기반들을 파괴하는 행위, 그러니까 집단의 지속성과 존속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역시도 이때 이 행위들은 식민 지배와 거기서 나타나는 민족 말살의 문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이때 집단은 민족적인 단위나 인종적 단위로만 한정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단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보호될 가치가 있다라는 주장이 램킨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또 설명할 때 그런 식의 이제 사고 실험도 제안하긴 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의 역사는 사실 가자 전쟁보다 훨씬 오래된 사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만약에 가자 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하며 심지어 부유하기도 한 생활 환경을 제시하는 대신 그 사람들을 모두 가자 지구에서 추방하고 다른 나라에서 원하는 아무 나라에서 가자만 빼고 팔레스타인 지역만 빼면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상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팔레스타인은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랍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식의 논리를 답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집단으로서의 주권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노사이드를 물리적 학살의 문제, 특정한 인종의 문제, 그리고 개인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은 제노사이드 개념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몰이해에 훨씬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 개념을 좀 구체화시키고 나서 저는 논의를 전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지금 트라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제가 이제 제 연구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뤘었던, 뭐 개인적으로 워낙 좋아하는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만, 바우만은 이제 제노사이드의 성격을 사회공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공학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바우만은 이제 정원사의 비유를 썼습니다. 정원사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정원을 일방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어떤 식물은 잡초고 어떤 식물은 이제 꽃이다 아니면 난초다 하면서 이제 분류하고 그것들을 이제 키우고 다듬는 과정들이 제노사이드의 성격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세계 수도 게르마니아라고 하는 베를린 재개발 같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개발의 목표 혹은 거기서 꿈꿨던 것들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 올리기가 아니라 독일인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되게 기독교적 관념이긴 한데 이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이런 여기에 부적절한 존재,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서의 장애인, 정신병 환자, 그다음에 공성애자, 정치범, 유대인, 집시, 전쟁포로 등등을 이제 학살을 합니다. 사실 홀로코스트의 전체 과정에서 유대인 피해자의 비중은 60% 이하예요. 근데 이제 홀로코스트를 유대인들이 일종의 자기들의 민족적 자산으로 이제 가져가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외교적 자산으로 가져가면서 인식이 좀 꼬인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나치가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은 없앤다의 초점도 있지만 그들의 천년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고 그 과정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욕망, 사회공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의 한국적인 맥락, 특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했었던 제노사이드, 물론 그 대상과 그 다음에 과정만 좀 다를 뿐이지 북한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반공국가로서의 한국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반공민족주의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민족 구성원의 자격 요건이 반공이 된 겁니다. 이 반공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상상하거나 그들이 추정하거나 그들이 마음대로 결정한 제거해야 될 자들을 제거하는 게 한국전쟁의 제노사이드였고 그 이후에 한국전쟁의 이 제노사이드의 트라우마가 왜 지속되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되거나 그들의 가족이었던 사람들 혹은 그들로 의심받았던 이들은 항상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의 구성원이 맞다.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사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한 특정한 죽음의 순간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멈추는 것도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제노사이드 문학이라고 하는 걸 다룰 때 살펴보게 된 지점들입니다. 그럼 이때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화할 때, 문학적으로 개념화를 할 때 어떤 방식들이 제가 취했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폭력과 그에 대한 문학적 대응 전략의 구분을 통해서 이걸 다뤘었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소문의 벽뿐만 아니라 이청준은 뭐 전직불 앞에서의 강백 연작을 비롯한 여러 작품이나 수기에서 이 이청준 개인의 경험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청준 평전을 샀는데 아직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이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빨치산 게릴라와 그 다음에 한국 군경이 낮에는 한국 군경이 장악하고 밤에는 이제 빨치산 게릴라들이 내려오는 그 마을에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총을 든 사람들이 분화를 신은 채로 방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직부 그러니까 랜턴을 자기 얼굴에 비추는 거예요. 그 랜턴이 너무 밝으니까 문제가 뭐냐 했을 때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안 보여요.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했을 때 그 편이 누군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편인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적인 게 뭐냐 했을 때 한국전쟁기의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념이라 그런 어떤 이념적인 구분 속에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가질까?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훨씬 모호하고 중증적인 상황들은 놓여 있었을 텐데 질문하는 쪽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에 정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면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애당초 정원사가 일방적으로 잡초와 그다음에 거기서 길러야 되는 관목들을 나누는 것처럼 이 전직부를 들고 와서 얼굴에 비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자가 바라보는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기준이 중요한 거지. 실제 그게 현실을 반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 누구의 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대답해야 되는 사람도 정말로 내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특정한 신념이 정말 절박하게 있는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여기서 어떤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누구의 편이다라는 얘기를 잘못해버리면 바로 죽어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노사이드 가해자의 권력, 특히 이제 구조화된 가해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제임스 스콧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이제 가독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독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가독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읽기 편하고 파악하기 쉽다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그 파악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남기는 그 정보를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도 같은 거죠. 지도를 봤을 때 그 길과 주소가 중요하지, 건물이 어떤 모양이고, 근처에 뭐 고양이가 뛰놀고 있는 게 어떤지, 이런 정보들은 남겨놓지 않아요. 딱 어린 왕자에서 그 지도 만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린 왕자가 자기의 별, 소행성 B612에는 세 개의 화산과 그다음에 한 송이의 장미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지도 제작자는 장미꽃은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거랑 비슷해요. 지도 제작자에게는 오랜 시간 바뀌지 않을 지형지물만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린 왕자가 그 행성의 주인이 그곳에 살아가는 소행성의 주인인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에 제노사이드가 실제 작동했을 때의 기본적인 원리,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우리는 제노사이드를 굉장히 극단적 폭력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극단적 폭력이죠. 하지만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비교적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독성의 문제를 제노사이드 문학의 작가들, 그래서 이청준이라든지 방완서라든지 현기영 이런 작가들이 계속 그것들을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작가들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청준의 저 소문의 벽에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살아남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살아남은 이후에도 계속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 그거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권력이, 제노사이드를 가하는 권력이 질문해올 때 스스로 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묻는데, 아니요, 저는 북쪽 아니면 남쪽. 이거 느낌이 이상해지네. 예. 누가 너는 북쪽 편이냐 남쪽 편이냐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요, 저는 동남쪽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죠. 실제로 그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위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속임수를 쓰거나 혹은 일정 부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방식들을 씁니다. 제주 4.3에 대한 소설가였던 현경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군인 가족과 무장대, 4.3의 무장대라고 하는 좌익 세력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사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군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익 세력을 분류되는 무장대 가족을 막 구분해서 우익 가족은 살리고 좌익 가족은 죽이겠다라고 나서는데, 문제는 정말로 그걸로 나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현경 선생의 소설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고, 우리 이제 큰 이모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가족인데, 우리 작은 이모는 남편이 무장대로 갔으니까 그러면 좌익 가족인가? 근데 잠시만, 그러면 나는 좌익 가족의 가족이면 좌익 가족이고 우익 가족의 가족이면 우익 가족이어야 되는데 둘 다 모두의 가족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가독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지만 현실을 관철시키려고 혹은 변형하려고 하는 욕망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고백의 제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진실을 말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북한사 연구소에서 그 용어를 가져왔거든요. 이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체제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혹은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자기 개인 서사들을 변형하거나 혹은 보충하거나 강조하거나 은폐하는 그런 기술들의 문제인데, 어, 그랬을 때
가족 중에 군인도 있고 좌익도 있다 하면 누가 물어볼 때는 어느 편이야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경찰입니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에선 위험한 정보들을 숨깁니다. 이런 것들이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했을 때 박완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1985년에 자기가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들을 참 많이 썼는데 반공주의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한국전쟁 중에 봤던 죽음들을 모두 다 좌익이 가해한 것으로 그려왔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작품이 그 사이 정말 그만큼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그 후속작인 그 사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같은 작품 90년대 초중반의 작품에 대해서야 그런 어떤 이 남한에 의한 가해 같은 것들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전에도 80년 민주화 직후부터가 좀 나타나긴 합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이 유해할 같은 작품들에서 그랬을 그 작품들 이전에서는 우회적인 전략을 취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를 바꾼다든지 가해자를 숨긴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더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었음은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자신의 취약성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굴절시키는 방식들을 취하고 이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양적 다수를 차지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백의 전략이라고 제한 전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의 제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문학이 돌아간다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들이 있느냐 했을 때 사회적인 흐름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살아남은 자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1970년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때 나온 작품들부터 다루는 게 그 이전에도 뭐 4.3에 대한 작품도 있었고 여순 사건에 대한 작품, 여순 항쟁에 대한 작품도 있었고 한국전쟁 학살에 대한 언급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70년대가 되게 중요한 기점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가 냉전의 대탕트 국면, 또 한국에서는 역설적으로 유신 체제가 성립되는 국면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묘하지만 그 방화 선생이 남북의 교류, 7.4 남북 공동성명이 등장했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이긴 하다라고 하는 걸 묘사할 수 있다면 좌익으로 몰려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에 대한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좌익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좌익으로 몰리거나 실제 좌익이었어도 함부로 죽이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숨구멍이 뚫렸다라는 식으로 박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 시기 즈음부터 정말로 이제 현기영, 김원일, 문순태, 이청준, 박완서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제 뭐 고시용이라든지 이런 작가들까지 포함해서 70년대의 냉전 대탕 국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이 기억에 대한 억압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탈냉전기, 이제 저는 보통 이행기정의 국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억압적인 체제에서 민주적인 사회로의 이행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행기정이라고 부르는 맥락들 속에 그 용어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고백의 재현 전략이라고 하는 걸 취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감소되었을 때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격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80년대 특히 이제 88년에 출판 자유로 조치 이후에 굉장히 쏟아져 나왔는데 더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폭력은 사회를
재단하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폭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만들어낼 때, 반공국가를 만들어낼 때 이 반공국가는 반공국민 혹은 반공민족이라고 하는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만 남겨놓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회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자들은 적으로 여겨지고 공격당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적 사회로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체제 자체가 민주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린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재구성하는 과정들에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 나타나는 증언의 재현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경험한 자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주체성의 서사를 재구성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들과 연결되면서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박원서 선생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 90년대에 나왔었던 두 편의 자전소설들에선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박원생이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한 묘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70년대 소설이었었던 부처님 근처에서는 이 결혼이 정치에 관심 가졌다가 비참하게 죽은 오빠와 아버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란 건 모르고 그냥 단지 순응하고 처자식 먹여 살릴 줄만 아는 남자를 만나서 자신이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국가에 증명하는 과정처럼 그려졌었는데 90년대의 이제 두 편의 자전소설들에선 그 얘기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내가 이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결혼에 대한 것도 어느 집안, 어느 집단에 소속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점이 돼서 그리고 여기서는 돌연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연변이 같이 완전히 다른 가족, 완전히 다른 주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가 증언의 재현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제노사이드가 사회공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될 때 사회는 이래야 한다, 국민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권력이 독점하는 행태라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재현 전략은 이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력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노사이드에 반대하는 저항의 측면이 더욱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 70년대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행기정이라고 하는 것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그 법적인 대응은 사실은 90년대부터 좀씩 등장하기 시작해서 88년에 민주화 직후부터 이제 그 유명한 광주청문회 등등이 있었지만 또 그 이전에도 4.19 혁명 집회 짧은 1년 동안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제도적으로 제대로 현재 우리가 아는 진실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계속 언급이 되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2기가 다시 만들어졌고 이제 아마 3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이걸 다시 제도화의 계획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어쨌든 2000년대에 최종적인 모델로 현재의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 제도의 흐름이나 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가거나 혹은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도 하지만 종속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문학적 혹은 문화적 이행기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보다 앞서서 그런 어떤 법적 제도화보다 앞서서 그런 논의 혹은 그런 관점들 그런 제노사이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담론들이 구성되어지는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제노사이드 문학사란 논의를 시작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제도적 이행기정이라고 하는 것
정책과 문학적 이행기 정의는 동행은 하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4.3에 대해서는 사건이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가해자들이 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주 안에서 무장대라고 하는 세력들 실제로 이 사람들 다 좌익 개념이 전혀 그렇지는 않고 훨씬 맥락들이 좀 복잡합니다. 이거 자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있는데 이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가? 근데 불법적으로 국가가 어떤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죽였는데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해요. 헌재에서 2000년대 초반에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문학에서는 어떨까? 피해자로 당연히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백비가 상징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 문학적이고 문화적인 이행기정의와 사회적, 제도적 이행기정의 사이에서의 긴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제 서술 방식에서는 사회적, 제도적 이행기정의의 어떤 맥락들과 문학적 이행기정의의 서로 다른 시기들을 전제해 놓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상호 영향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책에서는 세 가지 국면으로 해서 70년대와 80, 민주화 직전, 80년대에서 민주화 직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민주화 이후의 전개들 같은 것들을 구분해서 이 책을 구성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랬을 때 이 이행기정에 대한 논의, 제노사이드 문학에 대한 논의는 제도와 역사의 문학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중간중간에 좀 이게 시간이 제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좀 사례들을 개념에 대한 얘기들과 그 안에 섞어놓긴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원희 선생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분단문학의 작가로 분류되시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원일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1970년대 초반에 그 정확히 시기적으로 박완 선생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자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왜 어둠의 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좌익 아버지의 죽음 실제로 김원희 선생의 아버지가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월북을 하고 심지어 난파 간첩으로 내려온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다룰 때 아이의 시선을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이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험성 때문에 아이의 시선으로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 사람의 대표작, 출세작이긴 하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대표작이 이제 노을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노을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문제적인 건 김삿갓 이야기처럼 보여요. 김삿갓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반역, 홍경래의 난에 참여했을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비난조의 시를 써서 수상을 했던, 그리고 그 죄의식 때문에 세상을 방랑하게 된 이야기와 굉장히 겹칩니다. 김원 선생의 노을에서는 아버지를 이제 반공국가가 좋아하는 형태, 반공국가가 좌익은 이렇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그려버립니다. 김원 선생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기도 했던 지식인이었고요. 남로당 간부이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을 아버지 역할에 맞는 캐릭터를 무식한 좌익, 무식한 좌익 백정으로 그립니다. 이 사람은 순수하지만 그만큼 잔혹한 사람으로 그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죄가 명백하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니 어느 부분에선 그를 용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씁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들에서는 사실 구성적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실제 모습하고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반공국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할 때 어? 얘가 좀 수능을 하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통령상이었던
방공문학상 4회 수상작이 됩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 제노사이드를 가한 방공국가의 희생자였던 사람이 한 행동으로서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김원희 선생한테 죄의식으로 남아요. 자기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시대를 삽니다. 그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작품들에서 아, 좌익 빨 좌익 빨치산 지식인 캐릭터들을 막 넣기 시작해 아버지와 비슷한 느낌 혹은 아버지 자체를 모티브로 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점점 변형을 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가하느냐 했을 때 작품들 사이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 작품들에 대한 개작, 그 내용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처음 찾은 판본이 있거든요. 그 있긴 한데 이 김원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개작 사실을 숨기였고 특히 이제 노을의 개작에 대해서는 연구가 논문이 제 것 빼고 한 두 개가 있나? 하나가 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찾아본 거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97년 판과 78년 판, 79년 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91년에 표지 가리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몇 문장이 추가되고 이게 김원희 선생이 20년 이상 이어온 자기 주요 작품의 개작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뭐였을까라면 무식한 좌익 백정으로 나오는 잔인한 백정으로 나오는 아버지 캐릭터가 살인극을 우익들에 대한 살인극을 저지르려고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가까운 동네의 지인이 그리고 주인공인 아들을 도와주는 또 사람이 이런 짓을 했냐면서 꾸짖는데 원래 78년 판, 79년 판 이쯤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도 못하고 혁명은 원래 이런 거다라면서 세뇌당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91년 판에 바뀌어요. 어떤 게 바뀌냐? 분명 너희들은 좌익 사람들 안 죽였냐, 몇만 명 죽이지 않았냐라면서 아마도 제주 4.3을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들, 여순과 4.3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97년 판 개정판에서 심지어 그 97년 판에서도 개작했다는 얘기는 안 써요. 근데 거기서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고요. 이후에 겨울골짜기라든지 브레디전 같은 작품들 보면은 서너 차례 이상 내용들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또 점점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한다든지 연구서를 참고한다든지 하면서 그런 국가폭력의 얘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좌익 아버지, 지식인 캐릭터에서 좌익 아버지 을 점점 더 자기 신념과 의지를 가진 자로서 계속 그려냅니다. 회의주의자에서 혹은 세뇌당한 사람에서 그런 캐릭터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자기 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기의 도전적인 소설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을, 우리와 같은 이념을 공유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 민주적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순수한 고민, 열의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제노사이드의 가해자였던 국가가 인정할 수 없는 버전입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개작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개작 과정은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그다음 담론의 변화, 그다음 작가 개인의 의식 전환까지 엮이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논의 안에서 제대로 담아내고 발전시켜 간다라고 하는 게 이 제가 얘기하는 문학적 이행기정의의 주요한 사례로서 이 김원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중요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박완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박완서 얘기는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현기영 작가입니다. 제주 4.3에 대한 소설, 특히 이제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4.3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순이삼촌 이전에도 4.3에 대한 소설들이 없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제노사이드의 측면, 국가폭력의 측면에서 고발한 작품은 순이삼촌이 이제 국내에선 처음이고요. 국내에서 처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이
4.3에 대한 정치사회적 억압이라고 하는 걸 정면으로 마주했다라고 하는 점일 텐데, 또 한편에서는 이 현경 선생은 자신을 계속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주 공동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제주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4.3이라고 하는 참혹한 제노사이드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파괴당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제주 4.3에 대한 현기영의 분석 혹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집단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제노사이드적 폭력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그 굉장히 예리한 의식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집단이라고 하는 피해, 그러니까 현기영 소설에서는 되게 특히 최근에 나왔었던 제주도 오더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피해로 한정짓지 않아요. 개인의 고통을 한정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신체적 아픔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근데 현경 소설들에서는 마을이 파괴되고 제주의 자연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관계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외면해야 되는 문제들, 그 공동체적 연결의 파괴에 대한 것들이 두드러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당시의 제노사이드가 물리적 절멸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제노사이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 자체가 결국에는 그 파괴당한 집단의 고통, 그 위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현경 선생은 항상 이것은 공동체 회복 운동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동체 회복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은 무엇이냐? 제노사이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공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공학적 공학으로서의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공학으로서의 제노사이드라는 것이 작동했을 때 그것은 다른 여러 사회적인 입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주체성이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그들을 권력이 자기 마음대로 단정하고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저항 행위는 이 파괴당한 자들 혹은 파괴의 표적이 된 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세계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주체성을 가진 자들로 그리려는 노력이 특히 이제 가장 근작인 제주도 오더에서 굉장히 두드러졌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 4.3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그게 특히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주 4.3의 주요 연구자들은 제주 4.3 문학의 주요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을 공산반대 통일운동이다라고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해방 후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의견이 전면화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공산반란이었다고 하는 국가 해석을 뒤집는데 이때 뒤집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망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성의 복원이야말로 제노사이드의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의 한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노사이드 문학에 대한 것들을 좀 이 AI로 제가 이제 PDF 초안 만들었던 거 AI 좀 다루다 보면 애가 좀 과한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김원희과 현경의 자리가 이렇게 막 대비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노사이드의 양상들, 스펙트럼들은 훨씬 더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김원희 선생은 민주화 이전까지는 고백의 재현 전략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점을 많이 찾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20년의 개작 작업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어진 측면이 있고요. 현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제주 지역사회의 여러 분위기들 때문에 더 어떤 공동체적인 모델들을 발전시키면서 이 제노사이드의 문제에 대해서 고유한 전략들을 세웠다라고 하고 이런 양상들이 이제 제노사이드 문화의
문학사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굉장히 다층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제노사이드 문학에 대한 논의들, 제가 전개했던 논의들에서는 더 많은 작가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유령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소재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의 문학사에 대한 제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관련해서 몇 편 논문을 내긴 했는데, 홀로코스트 패러다임,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문학을 상대화하는 작업들을 요즘에 또 주 관심사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후에 이 후속 연구로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